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전산세무 1급 재무회계 쪽 있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거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가 뭔지 그죠? 재무회계 할 건데 우리 볼륨은 어느 정도 되냐면 전산세무 1급의 재무회계는 이론이 5문제 나오죠. 2점 이렇게 해서 10점 일단 배점이 되겠고요. 전표 있잖아요, 전표. 전표 입력은 일반이 2문제 나오고요. 매입 매출 전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반이 2문제 나오고, 얘도 2문제. 3점 되겠습니다. 6점. 6점인데, 얘는 VAT하고 관계된 거니까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뺀다 하면 그럼 여기 결산 되겠습니다. 결산은 4문제 나와요. 2점 되겠습니다. 8점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무회계가 차지하는 볼륨을 보시면 이 정도 됩니다. 일단 10점이고요. 10점이고 8점을 목표로 합니다. 8점 이상. 그렇게만 하면 좋죠. 되게 어려운 회차는요. 5개 중에 4개를 맞추기 되게 어려워요. 보통 하면 한 3개 정도밖에 못 맞춰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시금쳐도 여러분들 3개를 맞아요. 2-3개는. 근데 4개를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4개를. 4개 맞으려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죠. 저희만 형식으로 쭉 논점을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전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도 그죠. 한 문제가 좀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2문제 나오잖아요. 한 문제가 이거 빼면 되게 어려워요. 한 문제는 지금이라 맞춰요. 근데 한 문제가 뭐냐면 유가증권, 사채, 자본, 그죠? 오류수정 요 4개 파트에서 나와요. 대부분. 혹은 유형자산에서 약간 어려운 교환이랄지 있죠. 요쪽 파트에서 한 4타픽 정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를 맞추기 쉬운데 하나를 더 맞추려고 지금 공부를 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산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결산은 12개 모형이에요. 한 12개 정도에서 4개가 나오니까 다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2개 회계처리 중에 다 맞추면 돼요. 연말이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그죠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20시간 가까이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죠 그 난이도 그러니까 다 풀어본다 이건데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4대 테마가 있죠. 재무회계에서 가장 어려운 4대 테마. 테마 요거를 그죠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유가증권. 유가증권 중에 딴 거 말고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 요거에 대한 논점이 오늘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중에서 4가지 모형. 자, 재평가, 손상차손. 그 다음에 교환,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정부보조금 되게 좋아요. 그죠? 되게 좋아요. 결산분계 연관해서 굉장히 좋아요. 여기 좀 논점을 정리해두고, 그래서 사채 가서 있잖아요. 사채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발행, 상각, 상환. 상각, 상환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본인데요. 우리 세무일급에서는 자본이 최고 중요해요. 얘가 우리 시험에 빈도로 보면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얘가 가장 중요하다. 얘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이론 문제 하나, 회계처리 하나 반드시 나와요. 5점이 되겠습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자본 전반에 걸친 거. 전체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꽤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히 굳이 얘기하자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있죠. 기본적인 자본분계는 알아야 되고 이거에 대한 이해 이게 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류
오류 수정이랄지 이런 게 있지만 요 토픽이 중요합니다. 결과 제가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하면 요 토픽만 합니다. 요것만 딱 하면 다른 거는 웬만하면 맞추거든요. 나머지 한 문제를 맞추고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거지. 여기서 대비하기 위해서 어디가 중요한지를 보고 처음부터 쭉 훑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 출발할게요. 회계 목적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는 시스템인데요. 목적 볼게요. 예, 목적은 정의와 목적. 자, 이게 회계는 결국은 일련의 시스템, 정보를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보 이용자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있죠. 이 정보를 만드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거래를 식별하고 인식하고 측정해서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 그걸 회계 시스템, 회계라 하고요. 근데 그런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필요하냐 이 말이죠. 필요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목적. 유용한 정보 제공,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수탁 책임의 보고, 경영자의 수탁 책임의 보고. 그렇게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보 이용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부 외부에 있고요. 그런 자들이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때 이런 회계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주주들의 자원을 그죠 위임받은 경영자가 운영한 결과를 주총에서 보고할 책임이 있죠. 말로만 아니 일정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정보에 따라 두 가지가 있죠. 회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뭐 기본적인 얘기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원가는요, 경영자의 회계. 재무 회계는요, 투자자 채권자의 회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수가 있죠.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외부 보고 얘는 내부 보고인데 우리 세무 1급은요. 요거 IFRS가 기준이 아니고요. 일반 기업 회계준에 의해서 냅니다. 그리고 보완적이죠. 얘가 없다라면 IFRS를 추정하게 돼 있는데 그냥 일반 기업 회계준에 의해서 낸다. 시험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외감법. 이거는 그냥 상식이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외감기업이라고 회사에 가보시면 그 구직 광고를, 구인 광고를 보면 회사를 소개할 때 보면 외감법인, 아니면 감사법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규모가 큰 회사는 네가 만든 회계 정보를 외부의 객관적인 공인회계사에 있죠. 이 감독을 받도록 하는 기업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법에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법인, 일정한 법인은 이렇게 돼요. 세부적인 요건이 있지만 자산으로 보자면 120억 원 이상, 부채로만 보자면 70억 원 이상이 초과하는 법인은요, 반드시 객관적인 그죠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회계 기준의 근거 법률이 바로 외감법입니다. 회계 기준이라는 걸 만드는 법률 근거 법률이 바로 외감법이라고요.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걸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죠 자산 총액 120억 정도면 우리가 상장 법인이랄지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회사에 가보시면 감사 법인이라 하면 이 외감 법인이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외감 정도 받으면 그죠. 그래도 좀 중견이나 상장기업은 다 하고 중견이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꽤 큰 기업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죠. 그리고 이게 실무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괜히 말이죠. 자산을 120억 올리고 하면 안 돼요. 재무제표 만들 때 괜히 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자산을 그죠. 상계에서 네팅해서 120원이 안 될 수 있는데 괜히 올려가지고 120원 올리면 그 다음 연도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 와요. 공인회계사 선임해서 보고하라고. 외감법인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외감이 될 걸 알고 올리는 건 괜찮은데 전혀 거기 라인에 까딱까딱하는 분 있죠. 외감 안 받으려고 하는데 괜히 잘못해서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 개념체계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재무보고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된 개념은요, 유가증권이에요. 오늘의 유가증권, 내일은 유형자산, 모레는 사채, 저모레는 자본,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날짜의 중요한 토픽이라고 보면 돼요. 자, 지금 개념책에는 우리 회계의 목적이, 본연적인 목적이 정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죠.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정보라는 건 재무제표로 고쳐야 됩니다. FS. 재무제표가 될 것이고요. 이거 배우고 5종이잖아요. 그죠? 5가지 종류. 작성 책임은 당연히 경영자한테 있겠죠. 경영자가 작성 책임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그냥 모호한 개념인데요. 유용하다 이 말이잖아요. 유용한 이 개념이 도대체 뭐냐? 어떤 개념이 있어야지, 어떤 특성이 있어야지 유용하다고 볼 수 있냐 이거죠. 그걸 다루고 있는 개념을 개념책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재무정보가 가지는 있죠. 주요 질적 특성 나타나죠. 여기서 우리 세물급에서는요. 여기 있는 있죠. 내용에 대한 있잖아요. 구분도 필요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원칙에 따른 내용을 언매칭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게 나와요. 얘를 얘기하고 얘를 얘기한다든지. 그죠? 키워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봐요. 우리 회계 정보에 유용하기 위해서는요. 기본 전제는 이해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고 두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는 하나 있어야 된다.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 좀 적어놓을래요? 상충이다. 이렇게 봅니다. 상충 관계에 있다. 상충이다. 상충.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실래요? 상충. 상충 관계에 있다. 그죠? 이렇게. 상충이 뭘까요? 서로 부닥친다 이 말이에요. 충돌한다. 즉 둘이 사이가 좋을 수 없다고요.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두 개는. 저놈을 죽여야지 내가 산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렇게 하잖아. 이 상충이란 뭐냐면 충돌하니까 한 두 개를 윈윈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얘를 중시하면 반드시 뭡니까? 반대는요. 훼손되는 성격을 가지는 거죠. 제로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를 중시하면 그죠. 다른 것들은 항상 훼손되는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상충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험 문제에서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있죠.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 두 개를 그죠? 두 개 다 윈윈할 수 있는 개념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뭔가 좋은 말 같잖아요. 두 개를 모두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 다 안 된다고요. 이쁘고 뭐예요?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거 잘 됩니까? 그 두 개 잘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서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이런 거 잘 없잖아요. 보통 보면은 탤런트를 어떻게 줘요? 능력을, 재능을. 공부 능력을 주면은 그 반대 능력을 좀 저하고. 그러니까 두 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잖아요. 그죠? 다 완벽하면 K고. 예? 다 완벽하면 동성이죠. 다 완벽한 동성애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선출. 그러니까 둘이 만약에, 그런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쁘고 공부 잘하면 어떻게 돼요? 성격이요? 아. 아니면 좀 약간 뭐, 어려워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너무 이쁘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이런 사람 엄친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엄친아라고 안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금수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는데 사모님 얘기했는데 재수 없어. 그렇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어렵다. 두 개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두 개는 양립할 수 없구나. 서로 한쪽을 중시하면 떨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세요. 일단 개념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목적 적합성하고 네,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되죠. 개념을 만족하려면요. 여기 하부원칙 세 가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전날 외우세요. 예피적이라고 뭐 누가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피적 이렇게 하면 돼요. 예측같이. 피덕백같이 즉시성. 그 다음에 이쪽은요. 이거 한 번씩 보셨죠? 표현의 중시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번지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구분하는 정도가 회계 1급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걸 구분 못한다는 말이 안 돼요.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고. 뭐를 해야 됩니까? 그죠? 난이도 하, 개념 있죠? 이 정의를 물어봐요. 그게 회계 세무일급에서 물어보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평범한 문제예요. 세무일급은 예를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있죠. 이 방법에 의해서 적용된 예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무일급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거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적 적합성, 예피적 외우는데요. 예측 가치는 키워드가 뭐냐면 회계 정보가 목적 적합하다는 예측 가치는요. 키워드가 미래예요. 미래.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목적 적합하다고 보는 거예요. 미래가 나오면요. 예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가치가 잘 나와요. 최고 용어의 용어의 정의로 피드백 가치가 잘 나오는데요. 피드백은 우리나라 말로 뭐죠? 확인이에요, 확인.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시고 틀린 거 피드백 해오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피드백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드백 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틀린 걸 확인하든지 아니면 그 정보를 약간의 다른 숫자를 줘서 응용할 수 있게끔 수정해 하더라도 내가 그걸 뭔가 알 수 있는 능력 있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확인 또는 수정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수정하게 됨으로써 의사결정에 미치는 그죠 능력이 있다라면 이거는 피드백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확인 이 말이 뭐냐 피드백 아시겠죠? 적시성은 여러분이 잘 알아요. 적시에 정보를 적용해야 되는 속성. 아기가 배고플 때 그죠 분유를 줄 수 있는 그 인생은 타이밍이죠. 제가 최고 좋아하는 말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 타이밍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근데 왔는데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가버린다고요. 제가 한 번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 한 번 있었습니다. 왔는데 제가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넘어갔습니다. 근데 준비를 했는데 안 와요. 그게 이제 문제야. 그러니까 언젠가 오겠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라고요. 적시에 뭡니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목적 적합성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나 알아둡니다. 그다음에 신뢰성 볼게요.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대요. 그죠? 정보가 신뢰할 수 있다라면 어리버리하게 있죠. 정보를 제공하면 안 돼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있죠. 그죠? 완전히 그러니까 충분하게 표현의 충실성이라 하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여기에서 있죠. 표현의 충실성에 따라 나타난 항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우리가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 이건 어떻게 돼요? 총액 표시잖아요. 원칙이.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석 이런 거 있잖아요. 주석. 우리 재무제표 5종 중에서 주석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 정보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말로서 뭡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현의 충실성을 강조한 회계처리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이 검증이 돼야 된다, 이거죠. 검증. 근데 이 검증을 누가 할 거냐, 이거죠. 혼자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요, 독립된 다수의 측정자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독립적인 측정자가 두 개예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오늘, 그죠. 젊은 친구들 보니까, 그죠. 오늘 사귄 날이 첫날이면 1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죠? 1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1일이면 뭐예요? 남자하고 되게, 그죠? 첫날 사귀고 하면 되게 이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남자한테 물어봐요. 여친이 이쁘냐고. 이쁘대요. 10분을 물어봐요. 다 이쁘대요. 그거는 검증된 게 아니에요. 남친을 배제하고 다른 있잖아요. 사람 10명을 봐서 저 여친이 이쁜지를 물어봐서 대다수의 사람이 이쁘다고 하면 그게 바로 검증 가능하다. 아시겠죠? 정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맞죠? 혼자 하면 안 돼. 다수의 독립된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될 확률을 바로 그죠? 검증 가능성이 납니다. 중립적이란 말이 왜 신뢰성과 연관되는지 볼게요. 여러분 심판을 두잖아요. 심판을 두는 이유는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이 경기를 운영할 거라고 믿고 심판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중립적으로 그죠?
요 경기를 그죠, 운영할 거라는 걸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중립적이라는 건 너를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판문점을 왜 중립국이 지킵니까?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경기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중립국한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립적이란 말이 왜 신뢰성이 있다는 하부원칙이 되냐면, 그건 되려면 의도가 없어야 돼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편의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얘는 이뻐. 그래서 얘를 막, 그죠? 합격시키려고. 플러스 가점.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본 애들이 그랬잖아요. 일본에 무슨 뭐예요? 수의과 대학에 한번 나온, 그죠? 그게 어떤 내부 고발을 해서 면접 점수를 했는데, 5과목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5과목 중에서 4과목은 이 사람들이, 여기 만약에 20점 만점에 5점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애들 다수였는데 전부 다 점수가 뭐예요? 다 0점이었다, 면접 점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4개 점수, 그러니까 5점만, 그러니까 20점 만점인데 5개 100점이잖아요. 5점만 맞으면 면접 점수에서 합격을 하는데 다 0점을 준 거예요. 다 우리 한국 학생을 15명인가 6명을.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밝혀지니까 일본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담당. 우리 한국 학생들은 대화가 잘 안 통해서, 언어를 잘 못해서, 면접할 때 일본어를 못해서 0점을 줬다. 이렇게 궁색한. 그러면 옆에 일본어 비슷한 과목은 막 그저 만점인데, 그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죠? 오히려 가점을 주는데, 그죠? 웃기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공평한 거야, 아닌 거야? 공평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중립적이지 않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진단키트 이렇게 막 수출하고 하잖아요. 그 이름을 좀, 그죠? 독도라고 하자. 얼마나 좋아요.